한국의 수도 서울은 영국의 시골보다 못하잖아. 제발 한국처럼 위험하고 가난한 나라는 가지 말거라.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자녀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유산 1위로 부모의 재력이 꼽혔다고 합니다. 이렇듯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가 풍요로운 인생을 살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을 오해하는 바람에 딸의 한국행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영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평생 시골에서 살아왔던 그녀는 자녀만큼은 도시로 나가 멋진 인생을 살길 바랐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한국에 방문하고 나서는 예상과 다른 한국의 모습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 살고 있는 캐서린입니다. 저는 올해 60세를 막 넘겼답니다. 영국이라는 큰 나라에 살고 있지만 제가 사는 곳은 아직 발전이 덜 된 시골이라 도심의 편의성을 누리지 못해요. 영국은 여러 개의 주로 되어 있는데 런던, 리버풀, 맨체스터 같은 발전된 도시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사는 웨일즈처럼 시골도 많이 있답니다. 시골에 사는 분들이라면 시골의 한적함이 마음에 들 거라 생각해요.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자식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걸 보고 누렸으면 하는 부모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사실 제가 사는 웨일즈는 영국에서도 가장 시골인 도시입니다. 대학교나 병원이 있지만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농장에서 일하고 있죠. 저희 집도 농작물과 가축을 기르고 있어요. 농업은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필수로 필요한 식품을 만드는 일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 이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옥수수와 대두, 밀감, 토마토, 양파, 감자, 호박 등의 작물이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현대화가 많이 되어 대다수는 기계를 이용해 힘이 들진 않아요. 예전에 비하면 말이죠. 농장 일을 하면 일자리만큼 자체 생산 식료품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도시의 학생들에게 수학 체험을 제공하기도 하죠. 이러한 활동들로 인해 농촌 지역의 생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기에 다양한 지역에서 체험을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항상 두 딸에게 미안했어요. 루나와 모니카는 호기심 많은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는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 제공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많지 못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제 아버지가 농부였고 농부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제가 자라던 시대와 지금은 너무 많이 변했어요. 저는 도시와 농촌 중 선택할 수 있는 위치였다면 지금 세대의 아이들은 당연히 도시에서 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 루나와 모니카가 성장해 어른이 된다면 도심에서 성공한 화려한 삶을 살길 바랬어요. 농장에서의 일상은 상당히 바쁘고 힘든 일들의 연속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보아온 환경이라 자부심을 느끼고 생활하지만 사라와 모니카는 다른 삶을 살길 원했습니다. 그런 저의 바람을 잘 이해했던 큰딸 루나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저희 딸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루나의 취업 계획을 함께 논하고 조언해주고 있었죠. 어느 날 전 루나를 데리고 어릴 적 자주 갔던 나무숲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루나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잠시 멍하니 서 있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곳에서의 추억을 잊지 말았으면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이제 없겠지만 평생 기억 속 평온했던 기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그렇습니다. 저는 루나가 곧 저의 바람대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 도심으로 떠난다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할 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사를 꾸준하게 루나에게 말했고 저의 말을 귀담아 들을 나이가 되었을 무렵에는 상당히 열심히 공부에 열중하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떠날 준비가 된 것 같은 모습으로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루나와 마주 앉았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꿈에 그리던 순간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진다고 생각하니 설레면서 서운한 마음도 울컥 들었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 루나는 잠시 뜸을 들였어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엄마라고 저를 불렀죠. 저는 준비가 된 상태였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 다음 말을 계속 이어나가길 바랬어요. 그리고 루나가 그 다음 말을 마저 했을 때 전 두 눈이 동그랗게 변하면서 순간 잘못 들은 줄 알고 당황하고 말았답니다. 루나는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하면서 결혼과 동시에 한국으로 가 신혼집을 차릴 거라는 말을 했거든요.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결혼을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할 거라는 예측도 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영국의 수많은 도시를 내버려 두고 한국이라는 타국으로 나가 산다는 건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내가 들은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루나에게 저도 모르게 왜 무엇 때문에 결혼 한국 이런 말들만 반복해서 말했거든요. 제가 예상했던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데 도무지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루나는 꽤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 같았어요. 그랬겠죠. 어린 시절부터 농촌의 삶이 아닌 도시의 화려하고 편리한 삶을 살기 바랬던 저의 바람대로 웨일즈가 아닌 도시의 삶을 준비해 왔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제가 알기론 많은 발전을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기 전 그러니까 30년 전 한국 사람이 우리 농장으로 일을 하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한국인은 영국에 큰 꿈이 있었어요. 한국의 도시에서 일하는 것보다 영국 농촌에서 일을 하면 임금이 더 높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몇 년간 고생하고 한국으로 가 사업을 할 거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제 기억 속의 한국은 제가 사는 시골보다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기억 속 한국을 떠올리며 저는 딸의 선택을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딸이 가게 될 나라는 지금 살고 있는 시골 동네보다 더 낙후된 나라일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상 반대는 하지 못했네요. 다 큰 자녀가 성인이 되어 내린 결정에 뭐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결혼할 무렵에 다른 지역에서의 삶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다만 다른 지역에서의 삶보다 아버지가 이룬 농장을 이어받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그래요. 결국 제 선택으로 농촌 이외의 삶을 저는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딸들은 다른 삶을 살길 바랬는데 결국 루나 역시 저와 같은 길을 가겠구나 싶었어요. 기분이 씁쓸했지만 받아들여야 했죠. 오랜 시간 계획했던 루나의 꿈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와 인사시키고 결혼식을 올린 후 곧바로 한국으로 떠났거든요. 저는 허무한 마음에 루나와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는 둘째, 모니카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루나처럼 한국으로 떠난다는 말을 할까 두려웠거든요. 차라리 한국으로 떠날 바엔 웨일즈에 머무는 게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한국으로 떠난 루나는 바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테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루나가 한국으로 떠난 지 5개월이 지났을 무렵 루나에게 편지가 날아왔어요. 반가운 마음의 봉투를 열어보니 그곳엔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티켓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곤 짤막하게 한국에서 보자는 말도 적혀 있었죠. 저도 모르게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제가 사는 웨일즈보다 더 낙후된 나라에서 사는 루나를 보면 전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도무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생각했어요. 적어도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자고요. 돌아서 후회할 소리는 하지 말자는 다짐을 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느라 비행기 안에서 잠이 든지 몰랐어요. 한국 영공에 도착했다는 안내 멘트를 듣고 잠에서 깼거든요. 드디어 루나를 만나는구나 가슴이 두근대며 창밖으로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늘 위에서 보는 한국의 공항은 상당히 화려한 불빛으로 반짝거렸어요. 작고 낙후된 시골을 생각했는데 공항은 꽤나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죠.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안으로 들어갔을 땐 사실 놀랬어요. 영국에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왔던 공항보다 훨씬 크고 좋은 시설이었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나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차로 가자고 제 짐을 끌고 앞장서 걸었습니다. 전 자연스럽게 루나를 따라가며 한국 사람들의 모습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각기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듯 분주하게 비행기표를 확인하며 공항 내부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루나의 차를 타고 루나의 신혼집이 있다는 수원으로 갔어요. 가면서 이야기해 주었는데 한국의 수도는 서울인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수원에서 아파트를 구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의 도시를 벗어나 결국 한국 시골에 자리를 잡았구나 싶었던 거죠. 고속도로를 빠져 수원에 다다랐을 때 전 놀라고 말았습니다. 높은 아파트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많은 불빛을 화려하게 내뿜고 있었거든요. 웨일즈처럼 드넓은 잔디가 많고 드물게 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마을이 형성된 곳도 있을 거라 여겼고요. 하지만 아니었죠. 영국 내에서도 런던 같은 큰 도시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 정도로 한국은 상당히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발전된 도시가 한국이라니 루나가 정말 성공해. 도시의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대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루나의 아파트로 도착했어요. 지하에 주차를 하고 지하부터 아파트로 연결된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는데요. 밖에서 보이는 모습보다 안에서 보는 아파트는 더 화려하고 층수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았습니다. 무려 30층 가까이 되더라고요. 루나가 사는 층은 19층이었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 사는 게 너무 대견했죠. 영국 도심의 고층 빌딩 또는 아파트는 정말 성공한 사람들만 살 수 있을 정도로 집값도 비싸고 환경도 편리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도 놀랍고 신기했는데 제가 늘 머릿속으로 꿈꾸던 성공한 삶을 살아가 살고 있다니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파트 현관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전 입이 떡하고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두운 밤 거실이 한눈에 보였는데 창밖 불빛들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루나 집 옆으로는 큰 도로가 있었는데 차들이 불빛을 뽐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반대편 옆으로는 상가들이 있었는데 밤늦게까지 반짝이는 불빛들이 화려하게 눈앞에 펼쳐졌죠. 해가 지면 항상 깜깜해지는 시골에 살았던 저는 루나가 살고 있는 한국의 아파트가 고급 호텔보다 더 멋져 보였습니다. 루나는 매일 밤 멀리 여행을 가지 않아도 고급 호텔을 예약하지 않아도 이렇게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는 멋진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집안은 짧지만 복도가 있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루나가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같아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루나는 지금 이 모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도 집을 살 수 있었지만 평소가 너무 작아 조금 더 넓은 평수를 원했기에 수원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어요. 수원도 꽤 발전한 도시로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말했고요. 한국에 머물며 많은 곳을 다녔는데 수원은 정말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위쪽으로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 있었는데 1시간 정도 이동하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서해 바다로 한국의 바다를 보러 간 적도 있었는데 안면도라는 가늘고 긴 섬에 다리가 놓여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루나가 사는 수원집에서 2시간 정도 차로 달리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 좋았어요. 영국은 어디를 이동하더라도 차를 타고 오랜 시간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하며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건 그동안 꿈도 꾸지 못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지낸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어요. 어디를 이동하더라도 2시간 정도면 영국에서 제가 사는 곳처럼 시골인 지역도 나왔고 한국의 수원처럼 불빛이 번쩍이는 화려한 도심도 쉽게 갈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전 서울보다 수원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한 지역에 머무는 것보다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삶을 즐기길 바랬으니까요. 루나는 저처럼 한 지역에 발목이 묶여 사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누리며 살기를 바랬어요. 눈앞에서 보이는 루나의 삶은 충분히 그런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신기했던 건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도시를 활보하며 음식을 먹거나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아파트 단지 내를 산책하는 한국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죠. 늦은 밤 갑자기 입이 심심해 간식이 먹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파트 내 편의점도 있었고 조금 더 걸으면 늦은 밤까지 운영하는 식당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영국은 마트가 일찍 문을 닫고 늦게까지 문을 연 식당을 찾기 힘들어요. 물론 런던 같은 도시라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죠. 적어도 제가 사는 지역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냉장고는 가득 차 있어야 했어요. 식료품을 사기 위해 쉽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루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적당히 채워져 있어서 깔끔한 느낌을 주었어요. 음식을 집에서 해먹기도 하지만 근처 반찬 가게에서 한국식 반찬을 사다 먹는다는 이야기도 해주었거든요. 한국 음식이 맛있는데 도무지 그 맛을 낼 수 없대요. 그래서 맛있고 편리하게 사 먹는다는 말을 하는데 정말 상류층 사람들이 하는 일상을 보내는 것 같이 들렸어요. 집안에 가정부를 들이지 않았을 뿐. 꼭 음식을 해주는 가정부를 고용한 상류층 삶처럼 여유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루나가 사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죠. 그리고 루나를 핑계로 자주 한국에 오고 싶어졌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딸을 만나러 한국을 방문했던 영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고 나서야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성공적인 인생을 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한국이 그녀가 사는 시골보다 뒤떨어진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국에서 돈을 벌러왔던 한 한국인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과거에는 영국은 성공을 위한 꿈의 나라였습니다. 영국의 시골만 가더라도 한국보다 많은 돈을 모으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영국을 넘어 한국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한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수도인 서울과 그 주변 도시들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요. 특히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높은 아파트와 편리한 교통, 그리고 다양한 음식점과 상점들은 한국의 도시들을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영국 여성 캐서린 씨도 한국에 자주 오고 싶어졌다며 한국을 칭찬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다른 게 뭔지 아세요? 한국 휴지는 좀 두꺼운 편이고 일본에서는 좀 얇고 한국이 거의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친구 중에 좀 잘 사는 친구가 있는데 일본에 유학이 온 한국 남자랑 사귀게 됐는데 그 남자 유학생은 좀 평범한 유학생이었어요. 그 여자애가 한국에 놀러 갔을 때 그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친구가 결혼하게 됐거든요. 왜 결혼하게 됐냐면요. 못생겼어. 넌 어떻게 이빨이 그래? 부유층인 한 일본인 여학생이 놀림을 받고 있는데요. 치열이 고르지 못한 외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 치과를 계속 찾아가 보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으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한국에서는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여성은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일본인 하나코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하나코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로 자랐기 때문에 제 삶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제 어린 시절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된 한국에 오게 된 계기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한국에서는 금수저라고 하시죠. 부모님 모두 일본 최고의 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로 재직 중이셨기 때문에 저희 집은 항상 풍족했습니다. 저희는 도쿄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크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았어요. 제 방은 어린 소녀가 꿈꿀 수 있는 가장 멋진 장난감 옷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커가면서 부모님은 제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명문 사립학교에 다녔고 그곳에서 모든 종류의 자원과 기회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과외 선생님을 고용했고 일로 바쁠 때는 보모를 고용해 저를 돌봐주셨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항상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진정한 친구는 많지 않았어요. 누가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누가 단지 집안의 부와 지위 때문에 제 곁에 있고 싶어 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웠죠. 특히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에 설레기도 했어요. 곧 인기 있는 여학생 그룹에 속하게 되었고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죠. 쉬는 시간에는 함께 어울리고 방과 후에는 쇼핑을 하고 주말에는 외박을 하곤 했죠.
소속감을 느꼈죠. 하지만 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나자 친구에 대한 제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선생님 심부름을 하고 있었어요. 교직원 휴게실에서 식사를 해야 해서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해 친구들을 찾으러 갔어요. 친구들이 주로 어울리던 화장실로 다가갔을 때 친구들이 떠들고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조용히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들은 소리는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놀려댔어요. 그들은 제 외모, 특히 삐뚤삐뚤한 치아를 조롱했고 제가 잘 사주는 성격이어서 비싼 거를 잘 사주니까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한 여학생은 돈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갬버렸을 거야. 그의 이빨 봤어. 정말 최악이야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 눈물을 흘리며 거기 서 있었어요. 저는 제가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믿고 아끼던 친구라고 생각했던 소녀들이 제 돈 때문에 저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저를 한 인간으로서, 친구로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손으로 입을 가리는 버릇이 생기게 되었어요. 화장실로 달려가서 그들과 대면하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과 상처가 저를 마비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눈물을 마음껏 흘릴 수 있는 조용한 공원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학교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날부터 저는 훨씬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우정을 사려는 시도를 멈추고 대신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도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웠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저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제 돈과 지위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닌지 항상 의문이 들었죠. 이 패턴은 대학 시절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인맥과 기부 덕분에 일본에서 가장 명망 있는 학교 중 하나인 나고야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거기서도 의학부였어요. 일본에는 아직 기부 입학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전 원래 성적이 되어서 도쿄 대학이나 오사카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꼭 나고야 대의학부를 가야 한다고 해서 나고야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부 입학을 했지만 그렇게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어요. 나고야 대학교 학업 성적은 뛰어났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연애도 조금 했지만 그마저도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기억은 제가 짝사랑했던 한 선배 학생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저를 진심으로 아낀다며 끈질기게 저를 쫓아다녔는데 결국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알고 보니 그는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선물과 화려한 데이트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무렵 저는 환멸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죠. 그때 저는 제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렸고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한국이냐고 궁금하실 수도 있겠죠. 글쎄요, 완전히 무작위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음식부터 음악 드라마까지 한국 문화에 항상 매료되어 있었어요. 요즘 시부야에 가보면 정말 한국 화장법과 한국 노래들이 곳곳에 흘러나오고 있을 정도로 한류가 대세입니다. 심지어 여가 시간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보다 제가 자라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익숙함을 벗어난다는 생각에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요. 치아 교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일본에서는 1,000만 원을 지불하고도 치료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의 심각한 부정교합은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요. 근데 한국에서 이걸 치료할 수 있다는 인터넷 후기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한국에 가려고 노력을 했고 한국어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위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한국을 좋아하기도 했었고요. 그날부터 아르바이트를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돈이 모였을 때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드리러 갔습니다. 처음 부모님께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제가 왜 편안하고 익숙한 일본을 떠나 덜 발전하고 세련되지 않은 나라로 가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죠. 부모님 생각에 한국은 매운 음식과 시끄러운 음악값싼 전자제품만 있는 곳이었지. 딸이 인생을 개척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죠. 삼성과 현대가 2000년도에 철수하게 된 것 때문인지.
한국에서 전자제품은 값싼 거라고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화가 어제 일처럼 기억납니다. 저희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부모님은 푹신한 소파에 저는 안락이자 가장자리에 긴장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번 연설 연습을 했지만 막상 순간이 다가오자 입이 마르고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저 한국으로 이사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 후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찻잔을 접시에 내려놓으며 손이 떨리면서 찻잔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가 헤어라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국 아버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복했어요. 도대체 왜 거길 가고 싶은 거냐? 저는 심호흡을 하며 긴장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본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하고 싶어요라고요. 어머니는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를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10월이 여기 일본에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잖니. 왜 이 모든 걸 두고 떠나려고 하겠니? 어머니는 벽에 걸린 값비싼 예술품 반짝이는 원목 바닥, 도쿄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등 방 안을 둘러보며 손짓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게 저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제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진실할 수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워 보이는 건 알아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변화와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저에게 딱 맞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이자 많은 것을 제공하는 나라이고, 한국에서는 배울 수 없는 방식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아버지는 이마에 주름을 잡으며 얼굴을 찡그리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 미래는 너는 게다가 의사가 될 거잖아. 내 인생은 어쩌고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내려고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는지. 아니,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그 생각을 제쳐두었습니다. 부모님이 듣기 힘들더라도 솔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빠랑 엄마가 저를 위해 해준 모든 일에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저만의 길, 저만의 목적을 찾아야겠어요. 정해진 인생만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야겠어요. 대화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부모님은 불신과 분노, 우려를 번갈아가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집과의 거리 등 가능한 모든 반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건히 버텼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마지못해 제 결정을 지지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제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주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비자를 정리하고 서울에 살 집을 구하고 그동안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 했죠. 때때로 벅찼지만 앞으로의 모험을 생각하며 계속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짐이었어요. 어떤 거를 가져갈지, 무엇을 남겨둘지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쌓인 물건을 정리하면서 얼마나 많은 물건이 저에게 의미가 없는지 깨달았어요. 거의 입지 않는 디자이너 옷 한 번 쓰고 잊어버린 고가의 전자기기, 다시는 펼치지 않을 교과서, 더미, 그리고 명품들. 결국 저는 옷 몇 벌과 아끼는 책 몇 권, 노트북, 그리고 몇 가지 애장품 등 꼭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부모님이 처리하도록 맡겼습니다. 그 모든 물질적 소유의 무게에서 벗어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떠나는 날은 밝고 일찍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공항으로 데려다 주셨고 어색한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제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셨지만 최선을 다해 저를 지지해 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는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저를 꼭 껴안으셨는데 화장이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을 들어서면서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설렘, 불확실성, 희망, 익숙하고
편안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는 흐릿했습니다. 낮잠을 자기도 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는 구름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김포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정말 한국에 도착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공항을 찾아가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한국어를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곳에서 한국어를 보는 것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구명조끼를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수화물 수치대까지 간 다음 공항철도로 가는 길을 겨우 찾았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 오피스텔로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갈대 풍경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나라였다니 저도 놀랐어요. 서울은 이제껏 본 적 없는 도시였습니다.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전통 한옥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내 온사이는 후라이드 치킨부터 성형외과까지 모든 것을 광고하며 깜빡이고 번쩍거렸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모두 목적의식과 에너지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지쳤지만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건물은 모두 유리와 강철로 된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이었어요. 제 오피스텔은 5층에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경치가 정말 놀라웠어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통유리창을 통해 광활한 빛과 움직임의 바다인 도시를 바라볼 수 있었죠. 오피스텔 자체는 작았지만 거실과 간이, 주방, 작은 침실, 세탁실을 겸한 욕실로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이었습니다. 도쿄에 있는 저희 가족의 넓은 고급 주택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제게는 완벽했습니다. 첫날 밤 새 침대에 누워 낯선 천장을 올려다보는 순간 평온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앞에는 도전과 장애물로 가득 찬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히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후 몇 주는 한국 생활에 대한 집중 교육이었습니다. 음식부터 관습 사람들 간의 교류 방식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달랐어요. 이웃 어르신에게 실수로 잘못된 존댓말을 써서 큰 실례를 범했거나 마트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일 등 실수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실수할 때마다 어색한 상호작용을 할 때마다 저는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서울 생활의 리듬을 익히기 시작했고 지하철과 골목길도 자신감 있게 다닐 수 있게 되었죠. 심지어 저를 받아주는 친구 동료 외국인 친절한 현지인들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술에 익숙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항상 최첨단 기기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모두가 집착하는 듯한 스마트폰부터 조명부터 온도까지 모든 것을 제어하는 스마트 홈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죠. 물론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도 극복해야 했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일수록 한 사람으로서 더 성장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발견과 모험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과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시술 전후를 보았는데 너무 드라마틱하게 예뻐져 있는 후기들을 보았고 간호사 언니 의사 선생님 너무 친절했습니다. 일본에서는 2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1년이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안쪽으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삐뚤빼뚤한 치아 교정을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니요. 전 일본이 더 의료 쪽이 발달된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교정하는 동안에도 긴 기간이 필요한데 일본에서는 번쩍번쩍 빛나는 은색을 2년 동안 거추장스럽게 달고 다녀야 하는 시술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안쪽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2년 동안 거추장스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뭔 줄 아세요? 바로 가격이었어요. 일본에서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5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국과 일본의 가격이 2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전 바로 하기로 결정했고 며칠 후에 치아 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저의 못생긴 치열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영수를 만났어요. 저희는 동네의 작은 서점에서 처음 마주쳤습니다. 외국어 코너에서 한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찾다가 우연히 영수와 마주쳤죠. 책이 날아와서 서로 허둥지둥 책을 집어들었는데 눈이 마주쳤을 때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영수는 잘생긴 건 맞지만 그 이상이었어요. 영수의 눈빛에는 전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따뜻함과 친절함이 있었어요. 뭔가 일본인 남성에게는 없는 유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우리는 처음엔 들고 있던 책에 대해, 그 다음엔 독서와 배움에 대한 공통된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몇 시간이 지났고 저희는 연락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날부터 영수와 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퇴근 후 만나서 함께 도시를 탐험하고 새로운 레스토랑에 가보고 박물관과 공원을 방문하고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영수와 함께라면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제 자신이 될 수 있었어요. 그는 제 희망과 꿈, 두려움과 불안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한 번도 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 부와 지위를 넘어 내면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제 치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전혀 개의치 않아 했어요. 오히려 안 됐다면서 토닥여 주었어요.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한국에 대한 저의 사랑도 깊어졌습니다. 진우를 통해 저는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영수가 자기 집으로 저를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집에 방문을 잘 안 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적인 공간으로는 잘 가지 않거든요. 그는 저를 자신의 가족에게 소개해줬고 영수의 부모님은 저를 환영해줬어요. 처음 집을 방문했을 때는 저의 미숙한 한국어와 일본어 매너가 가족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친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수의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휴대폰 터치 몇 번으로 TV를 켜고 에어컨을 조절하고 식료품을 주문하는 모습을 경이롭게 바라보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었죠. 하지만 기술만큼이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이었습니다. 도쿄에서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종종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며 미소나 도움의 손길을 재빨리 건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여자친구인 저에게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었을까요? 새로운 경험이나 맛있는 음식, 최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제가 한국에 반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가족과 우정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날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첫 저녁 식사 때 실수로 차를 엎질렀고 긴장해서 손이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영수 어머니는 화를 내시는 대신 미소를 지으시며 휴지를 챙겨주시고 제가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면 제 한국어 실력에 대해 칭찬까지 해주셨어요. 이런 작은 순간들에서 한국이 얼마나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함과 관대함, 강한 공동체 의식과 가족의 교육과 자기개발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가치들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에 있는 제 가족은 저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영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가족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특히 부유한 집안 출신도 아닌 제가 왜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죠. 편견을 깨기 위해 오랜 시간, 때로는 힘든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하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영수의 진정성을 보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국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치아는 정말 예뻐져서 예전에 손으로 입을 가리던 버릇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들도 어떻게 그렇게 예뻐졌냐고 물어봤고 저는 한국 치과 홍보대사가 되었어요. 정말 웃을 때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영수를 점점 더 알아가고 제가 영수와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서히 마음을 돌리게 되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국적이나 은행 계좌가 아니라 그의 인격과 저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영수와 함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 평화로움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소속감과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로 극복해야 할 도전과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수와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과 웃음 그리고 끝없는 새로운 모험으로 가득한 삶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도쿄의 외롭고 불신에 가득 찬 소녀에서 서울에서 행복하고 성취감 넘치는 여성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수의 사랑과 지원 덕분에 저는 제 꿈을 쫓아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꿈 중 하나는 일본어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저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두 문화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싶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 새로운 도전에 제 마음을 쏟아 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이자 교사라는 새로운 역할에 발을 내디디면서 충만한 마음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까지 저를 이끌어준 모든 우여곡절과 오늘의 저를 만들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아름다운 입양지인 한국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를 포용해주고 도전하게 해주고 진정한 사랑과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 멋진 나라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수와 함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이 심한 학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인가요? 지나친 경쟁이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보진 않으십니까? 여기 한국의 한 건물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정치 입안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은 이 한국 정치 스타에게 쉬지 않고 질문을 퍼붓습니다. 인터뷰는 금방 종료되고 말았고 한국인 남성은 불편하다는 듯이 자리를 금방 뜨고 말았죠. 외국인 여성은 홀로 남아 앉아 있습니다. 과연 이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핀란드 저널리스트 세이렌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이렌입니다. 저는 핀란드 출신의 탐사 저널리스트입니다. 저는 항상 정의감이 강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났죠. 저는 제 경력을 통해 권력자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많은 스캔들을 보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진실을 폭로하고 권력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저는 대부분의 작업을 아프리카 내 문제에 집중합니다. 저는 정부 부패 기업의 위법행위 사회적 불공정과 같은 주제에 대해 보도합니다. 제 취재로 인해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목소리 없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죠.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어느 날 저는 새로운 대형 기사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한 대기업의 뇌물수수를 조사하고 있었죠. 회사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정부 관계자에게 불법적으로 돈을 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와 인터뷰 자료가 있었어요. 저는 모든 증거가 정확하고 완전한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발표하기 전에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고 싶었어요. 회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주고 싶지 않았죠. 이 조사로 바쁜 와중에 저는 놀라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저널리즘 포럼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잘 몰랐던 단체에서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3개월간 저널리즘 펠로우십에 선발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어요. 저는 이 펠로우십에 지원한 적이 없었거든요. 선발위원회는 수백 명의 저널리스트들의 작품을 검토한 후 저를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의 문화 비즈니스 기술에 대해 취재해 해외 독자들에게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잠재적으로 경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죠. 제 편집장도 저에게 펠로우십을 수락하라고 권유했습니다. 핀란드 문제뿐만 아니라 제 전문성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취재하면 익숙한 조국 밖의 관점과 진실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요. 저는 회의적이었지만 편집장은 제가 더 나은 더 균형 잡힌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 첫 반응은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었음을 인정할게요. 한국은 제 저널리즘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 지식은 아프리카의 시사 역사 경제 정치에 기반을 두고 있었거든요. 아시아는 제가 가장 잘 아는 것에 비하면 다른 행성처럼 느껴졌죠. 솔직히 아시아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 약간의 경계심도 느꼈습니다. 몇 년 전 중국에서 아프리카 미술품 판매와 관련된 사업 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경험 때문에 동양 국가에 대한 의심이 생겼죠. 또다시 기만과 부정의 직면에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할수록 이 펠로우십은 제가 받아들여야 할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더 깊은 보편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낯선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편안하고 일상적인 것만 고집한다면 기존의 편견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한국처럼 완전히 다른 문화권으로 발을 내딛는 것은 제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진실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제 가정에 대한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단계 도약하기로 결심하고 펠로우십을 수락했습니다.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이 멀고 낯선 나라에서 3개월 동안 어떻게 취재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긴장도 많이 됐죠. 언어 음식 관습, 역사 정치 등 모든 것이 낯설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일상을 탐색하려면 이전에는 업무에 필요하지 않았던 개방성과 유연성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탐사 저널리스트로서 저는 어려운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 제가 가장 잘 아는 일이니까요. 핀란드를 떠나기 전 저는 준비를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과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기본적인 한국어를 배웠어요. 핀란드에서 서울까지 오래 비행을 하는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후에는 열린 마음으로 몰입해야만 진정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가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판단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저는 피곤함과 긴장감으로 가득 찬 채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서울의 네온 사인과 빠른 속도감에 깜짝 놀랐습니다. 늦은 밤에도 도시는 움직임과 활동으로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고향의 환경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인정할게요. 음식을 주문하고 지하철을 타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도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말하는 법을 배우면서 다른 매너와 관습을 익히다 보니 집에 익숙함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3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동료 기자들을 만나고 한국인들과 관계를 쌓기 시작하면서 점점 서울이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의 복잡성과 모순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죠. 많은 부분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서로의 차이를 넘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 경험도 발견했습니다. 서울은 핀란드가 아니었지만 희망과 투쟁을 공유하는 공통점이 우리를 수면 아래에서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 펠로우십은 한국의 삶을 진정으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여러 층을 벗겨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의 임무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독자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아 전달하는 것이었죠. 저는 열린 마음과 마음으로 이 도전에 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은 놀라움으로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 서울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상쾌한 공기는 제가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새로운 발견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의 위대한 한국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처음 몇 주 동안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핀란드의 고향에서 익숙했던 환경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장복이나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길을 찾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했죠. 아시아 저널리즘 포럼에서 서울 시내 근처에 편안한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번화한 도시는 처음에는
멀고 혼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교통체증과 네온사인을 고층에서 바라보는 것은 꿈 같았습니다. 이 거대한 외국 대도시를 돌아다니는 것이 겁이 나서 선뜻 나서기가 망설여졌어요. 저는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저는 기초 한국어 과정을 수강했고 알파벳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창하게 말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아시아 저널리즘 포럼에서 한국어 과외 선생님을 연결해줬고 매일 제 아파트로 와서 수업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제 취재와 관련된 일상적인 문장과 어휘를 연습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제목과 격식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공손하게 말할 때는 상대방의 이름에 시를 붙이고 깊은 존경을 표현할 때는 님을 붙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했죠. 이 언어는 또한 복잡한 경어체를 사용합니다. 제 선생님은 안녕하십니까? 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정중하게 감사를 표시해야 하는지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실수로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 낯선 언어 규칙을 따라가며 공부했습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음식이었습니다. 밥과 김치가 한국인의 주식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콤하고 발효된 배추김치는 제 입맛에는 생소했어요. 첫 한식 식사에서 억지로도 먹어보았지만 강한 맛을 간신히 삼켰어요. 소고기, 불고기, 생선찌개, 고추장 등 처음 접하는 많은 음식과 식재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유와 버터 같은 간단한 것들도 한국에서는 다른 맛이 났어요. 제 미각은 이 모든 이국적인 맛에 혀가 마비되는 느낌이었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먹던 국수, 달걀, 채소 등 익숙한 음식으로 버텼어요. 한국 요리를 제대로 즐기려면 새로운 음식에 서서히 노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제 입맛이 길들여져 있어서 쉽지 않았어요. 사회 관습, 생활 방식, 문화적 규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것들이 기이하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몇 주 동안 적응을 마친 후 저는 취재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아시아 저널리즘 포럼은 제가 비즈니스 기술, 엔터테인먼트 등을 취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운 좋게도 저는 베테랑 한국 기자 형석과 짝을 이뤄 저를 도와 기사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형석 기자는 매우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았어요. 그는 인터뷰 주선, 대화 통역, 기사 관련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 커피를 마시며 기사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초고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해하지 못한 관용구나 역사적 참고 자료를 설명하면서 미묘한 실수를 친절하게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이 낯선 지형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그의 지도가 정말 고마웠어요. 기억에 남는 초기 취재 중 하나는 서울 시내의 새로운 럭셔리 호텔 그랜드 오픈을 취재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고전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화려함이 조화를 이룬 세련된 현대식 건축물과 우아한 인테리어 디자인에 감탄했습니다. 호화로운 다이닝 옵션과 편의시설은 고급스러운 고객들을 위한 것이었죠. 형석 씨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더 큰 그림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고급 호텔들이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동시에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급 호텔은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신분 격차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런 복잡성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형석의 통찰력 덕분에 더 깊은 기사를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과제에서는 서울 패션위크와 국내 패션 산업의 성장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혁신적인 의류 스튜디오를 둘러보고 저명한 디자이너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창의적인 디자인은 전통 한복의 요소와 현대적인 실루엣, 엣지 있는 스트리트웨어의 영향을 훌륭하게 조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전시된 화려함 뒤에서 디자이너들이 직면한 비즈니스 경쟁과 성공에 대한 강렬한 사회적 기대라는 압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런웨이 뒤에서 고군분투하는 디자이너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공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형석의 도움으로 전체 그림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형석 씨는 공감 능력과 문화적 노하우를 통해 제가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의 지도 덕분에 제 글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전히 낯선 부분이 많았지만 조금씩 이해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 정도 지나자 전 세계 독자를 대상으로 한 취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창하지는 않지만 인터뷰할 때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해졌습니다. 불고기와 김치의 복합적인 맛을 즐기는데 미각도 적응했어요. 저는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을 이용해 서울의 구불구불한 거리를 탐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발전의 신호들을 알 수 있었죠. 저는 특히 흥미로운 한국인들의 심층 인터뷰를 취재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학자부터 음악가 기술기업가까지 한국의 급속한 근대화와 디지털 전환의 이면에 있는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는 배경에 관계없이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작품 중 하나는 농촌에서 여전히 번성하고 있는 두레라는 공동농사 전통에 초점을 맞춘 작품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한국 농부들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땅에서 노동력 자원 수확물을 공유했습니다. 이 오래된 관행에는 한국 문화의 공동체 정신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령의 두레 농부들을 인터뷰했는데 그분들은 평생 부지런히 일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현대화되면서 젊은 세대가 이 전통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매일 밭에서 고된 노동을 통해 공동농사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지키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대한민국에서 전통을 지키려는 그들의 굳건한 헌신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이야기는 40년 동안 서울의 엘리트 입시학원에서 가르쳤던 안철수라는 은퇴한 교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안철수 선생님의 제자들은 현재 한국의 정계와 재계 엘리트들 중 한 명입니다. 저는 그가 그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런 강도 높은 교육이 한국 청년들에게 끼친 폐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지위 압박으로 인해 학생들의 행복과 창의성이 왜곡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학문적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키우는 교육 시스템을 갈망했습니다. 그의 조용한 지혜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레 농사의 공동체 정신부터 교육제도에 대한 안철수 선생님의 고민까지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모습들을 전달했습니다. 지우는 각 이야기의 본질로 저를 능숙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제 글은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난 후에도 제 관점은 여전히 한계를 느꼈습니다. 한국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는 저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뿐이었죠. 열린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제 뿌리 깊은 세계관이 제가 경험한 모든 것에 색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제 펠로우십의 궤도를 바꾼 한 번의 끔찍한 인터뷰를 통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젊은 정책 기반자이자 떠오르는 정치 스타 이기준 씨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교육개혁을 통해 한국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그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는 저의 맹점으로 인해 끔찍하게 잘못 진행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지나친 경쟁 학생의 스트레스, 창의성 제한 등 역기능적인 한국 교육 시스템을 비판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 스타는 한국의 성장에 기여한 교육제도의 엄격함을 굳건히 옹호하고 있었죠. 결국 저희는 이야기에 진전 없이 인터뷰를 조기에 종료했습니다. 그 후 사무실은 제 태도가 겸손하고 진정한 통찰을 구하기보다 예단을 투영한다고 불평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그들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기보다는 비판을 가하는 외부인처럼 행동했었죠. 이야기의 복잡성을 놓치고 있었어요. 이 겸허한 경험은 깊은 성찰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선입견을 버리고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터뷰는 더욱 겸손한 자세로 임하기로 했습니다. 개방적인 보도만이 독자들이 한국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저는 다시 취재에 뛰어들었습니다. 서예를 연습하고 사찰의 영적 의식을 참관하고 전통무용을 배웠습니다. 심오한 문화를 들여다보는 작은 창문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형석과 저의 맹점과 세계관을 계속 확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오랫동안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는 점입니다. 그의 멘토링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에 다시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에 대한 저의 이해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복잡성이 점점 더 제게 드러났습니다. 제 관점은 계속 진화하겠지만 이것은 진정한 진보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펠로우십의 중간 지점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서울 생활 2개월째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문화적 충격과 방향 감각 상실은 이제 한참 지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음식 주문하기, 지하철 이용하기, 한국말하기 등 어렵게만 느껴졌던 일상적인 활동도 이제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주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기본적인 대화와 거래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의 미묘한 인간 이야기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제 취재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제 가정을 내려놓고 집중해서 듣는 법을 배우면서 더욱 사려 깊은 인터뷰어가 되었습니다. 제 글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정성 있는 경험을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저의 태도가 조심스러운 회의론에서 깊은 감사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문화에 완전히 몰입하면서 제 마음과 정신이 열렸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진정한 관계와 인맥을 쌓으면서 제 안의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순간들이 제가 얻은 개방성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운 김치찌개를 기꺼이 꿀꺽 삼키며 복합적인 맛을 즐겼습니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 몸을 싣는 것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상이 인간 경험의 공유를 위한 접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세계화와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문화적 전통과 정체성에 대한 한국인의 굳건한 헌신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사찰에서는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수세기 동안 해온 것처럼 복잡한 다도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울광장에서는 가족들이 미래에 대한 높은 희망을 상징하는 화려한 연을 날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모두 한국인의 일상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유산과 진보의 강력한 융합이 한국인의 정신을 형성했습니다. 저는 해외 독자들을 위해 글을 쓰면서 그 정서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종종 열광적인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번잡한 도시화 속에서도 푸르른 눈과 구불구불한 푸른 산에서 고요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시골 농장에서 수확한 통통한 복숭아와 고추를 파는 야외 시장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셨어요. 전통적인 농촌 생활을 엿보며 한국의 첨단 기술 이미지, 이면에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땅과의 깊은 인연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는 확고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더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대 유교 경전 아름다운 청자 19세기 귀족들이 입었던 당당한 예복에 매료되었습니다. 정교한 전통예술품은 한국의 복잡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난 한국의 경제적 부상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길거리에서 가족을 위해 불고기를 굽는 할머니나 광장에서 줄넘기를 하는 아이들처럼 절제된 일상의 모습에 가장 매료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인간미가 빛났습니다. 물론 한국에 대한 저의 이해는 부분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제한정된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맥락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맹점을 인정하니 겸손하게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문화관 경청과 이해의 다리를 놓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가장 큰 선물은 우정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우는 든든한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 한국 사회 미디어, 문화 삶에 대해 오랫동안 토론했습니다. 그의 인내심 있는 지도와 지혜가 없었다면 저는 한국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석씨를 넘어 평범한 한국인들도 저의 진심을 알아보고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었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웃는 얼굴로 말과 풍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웃들은 저를 귀한 손님이라며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친절과 넉넉한 마음이 저를 진정으로 감동시켜 주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은 이제 절반이 지났지만 사실 저와 한국과의 인연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제 상상력을 사로잡았고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여전히 많은 경이로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
한국의 일부가 항상 제 곁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